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악수를 자제하는 등 선거 운동의 양상도 달라지고 있고요. 정부의 대처를 두고 야당은 공세를 펴고 있기도 합니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신당 창당 작업에 착수했고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등 언론인 출신들이 대거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공천을 둘러싼 여야의 움직임에도 여러 얘기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와 호장용 시작하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부의 방역 대책을 놓고 정치권이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여야의 오늘 오전 회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정쟁은 중단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범국가적 총력 대응을 위해서 정치권이 일심 동체가 되어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급히 국회의 문을 열고 선제적으로 정부 방역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여전히 허둥지둥 뒷북 대응이나 내놓고 있습니다. 그 뒷북 대응마저도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부는 우한 폐렴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중국인의 입국 금지 조치를 오늘 당장 취하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신종 코로나가 현재로서는 언제 진정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고비가 될 것이다. 이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알 수 없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죠. 총선이 한 70여일 남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을 맞이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지금 민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전염병이라는 것은 뭐 과거 정치적으로도 이로 인해서 과거 메르스 사태라든가 사스 보더라도 이것을 잘 막으면은 어느 정도 국민들께 그런 리더십이라든가 또 국민들에게 그런 위기관리 능력을 인정받지만 실패했을 경우 지지율이 급락하는 양상들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것은 동서고금의 정치를 가리지 않고 로마 제국 과거 역사로 돌아가도 그렇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치권 긴장하고 있고요. 선거운동 자체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악수하지 않고 개소식 이런 거 다 지금 연기되고 있거든요. 한꺼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 피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대중연설이라든가 사람들 만나는 자체가 일단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런 속에서 올바른 정치 행태를 보여줘야 되고요. 특히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여권의 입장입니다. 여권은 잘해도 사실은 최소한 본전입니다. 네. 그리고 아주 잘하고 성과를 내야 국민께 박수를 받을 수 있고요. 아주 잘못한다면 정말로 선거에 큰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야권의 입장에서는 계속 공세를 펴면서 정부의 허점이라든가 이런 점을 잘 지적해 줘야 되고 또 대안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또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여당은 좀 더 야당과 함께하는 정치력을 보여줘야 되고요. 외교적이고 다양한 이런 신중한 능력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단호해야 되고요. 또 야당도 지나치게 뒷북 이런 얘기도 지적하는 것도 좋지만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초당적으로 향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실상 안보 위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자초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가장 가까이 있는 경제, 우리 교역 1위 대국인 중국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신중하지만 단호하고 또 우위도 가지면서도 그러나 또 막을 때는 철저하게 막아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여야 이런 때 정말 함께 좀 힘을 합쳤으면 합니다. 네, 사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국민 안전이 걸려 있는 문제니까요. 사실 정당들도 초당적으로 대처하자라고 하는 데는 별 의의가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구체적인 어떤 정부 대처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는 비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어저께 얘기 나왔던 그 중국 후베이성을 거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 전면 금지라고 정부는 대책을 내놨고 여당에서는 이거 적절한 대처다라고 환영을 했는데 야당에서는 이걸로 부족하다. 그리고 이것도 늦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몇 가지에 대한 팩트에 대한 말씀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우한에만 폐렴이 있는 게 아니고 중국 전역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무증상자한테도 전염이 가능하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3차 감염까지 나왔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확산세가 이게 지금 조짐이 더 확산될 것 같은 그런 지금 양상을 보이지 않습니까? 중국 내 사망자가 361명이고 확진자가 17,000명 정도. 사스 때보다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양쪽을 다 고려할 수 없어요. 가장 큰 우선순위는 국민의 생명과 더 나아가서 안전이라고 한다면 또 정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제적이고
과도할 정도의 대응을 하겠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고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하는 부분들, 특히 이제 일본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따라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또 과도하다라는 거는 뭐냐면 그게 바로 한시적이라는 거는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에서 10일이 가장 큰 고비라고 한다면 최소한 2주간 정도는 전면 금지시켜라 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더 나아가서 어저께 대통령과 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했지만 누차 강조하는 거는요, 국내에 유입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외교 관계도 생각하고 다른 수출도 생각하고 이거는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닙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부분 속에서는 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지금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감염 실태에 대한 브리핑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월 2일 발표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조치 계획 후속 조치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지침을 일부 변경하여 2월 4일부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를 구분하던 종래의 접촉자 구분을 폐지하고 일괄 접촉자로 구분한 뒤 모두 자가격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확진 환자와 유증상기의 2m 이내의 접촉이 이루어진 사람, 확진 환자와 폐쇄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한 경우 그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 등은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서 접촉자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무원을 1대1 담당자로 지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가격리가 필요한 접촉자의 정보를 지자체 소속기관 소관부서에 제공하여 적극적인 조치 및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또한 20년 2월 3일 오전 9시 현재 총 490명의 조사 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금일 추가로 확진된 환자는 없어 확진 환자는 총 15명입니다. 414명이 검사 음성으로 확인되어 격리 해제되었으며 현재 61명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감염자 중에 중국 우한시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는 9명이며 일본에서 확진 환자와의 접촉 후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1명으로 국외에서 유입된 환자가 10명입니다. 그 외에 국내에서 2차적으로 감염된 사례는 5명입니다. 총 15명의 환자 중 남성이 10명을 차지했고 평균 연령은 42.9세로 비교적 젊은 층이었습니다. 확진 환자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치료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는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접촉자는 913명, 밀접 접촉자는 그중에 414명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며 이 중 5명이 확진 환자로 분류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14번, 15번 환자에 대한 이동 경로 등 역학조사 경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번째 확진자는 12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배우자로 2월 2일 확진되어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환자는 증상 발현 후에 12번째 확진자와 함께 의료기관, 대형마트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12번 확진자와 동선이 동일합니다. 12번째 환자와 동선이 일치하는 곳은 이미 접촉자 조사와 방역 조치가 완료된 상태이며 추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15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는 현재까지 12명으로 확인되었고 접촉자는 자가격리 등 조치 중입니다. 환자는 우한 소재의 의류상가, 일명 더 플레이스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3번째, 7번째 환자는 해당 상가에서 근무를, 8번째 확진 환자는 해당 상가를 종종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하는 등 4명의 환자 모두 상가 4층에 근무 또는 방문한 적이 있다는 공통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15번째 환자는 4번째 확진자의 항공기 접촉자로도 확인되어 1월 29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입국 이전 및 자가격리 이전에도 증상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2월 1일 증상 발현 이후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고 격리 조치된 후에 확진되었습니다. 중국 우한으로부터 2월 1일 2차 임시 항공편으로 입국한 교민들의 일제 진단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입국 대상자는 333명으로 당초에 증상을 호소하던 7명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검사를 시행하였고 모두 333명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번에 걸친 이송 교민 총 701명에 대한 일제검사 결과 확진 환자는 1명이 발견되어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입원 치료 중이십니다. 격리 대상자들은 입국일로부터 14일간 격리 기간이 종료되면 한 차례 더 일제 검사를 시행한 후에 격리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또한 격리 기간 중에는 하루에 2번씩 체온과 증상을 모니터링하고 유증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바로 격리병상으로 이송하여 확진 검사를 더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추가 검사가 이루어진 그 교민들은 없으셨습니다.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을 여행한 경우는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하시고 손 씻기 및 기침 예절을 준수하는 한편 발열,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별진료소의 진료를 받거나 1339 콜센터의 상담을 받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우한시 더 플레이스 상가에서 근무 또는 방문한 적이 있으신 분은 있으신 분 중에 감염이 의심되는 분은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통해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은 수진자 자격조회, ITS, DUR 등을 통해 내원 환자의 해외 여행력을 철저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반 국민들께서도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준수 등 일상생활에서의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 답변에 앞서서 금일 브리핑 자료는 14시 기준의 자료이며 추가 역학조사 등에 따라서 수정 보완될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질의 있으신 기자님들 손들어 주시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네. 예, 저 JTBC 박유미입니다. 그 4명의 환자가 같이 있었다고 하는 곳으로 더 플레이스 4층을 언급을 하셨는데 일단 그 한국인 확진자 말고도 중국 내에서 중국인한테도 좀 그런 감염 증상이 있었는지 중국 당국에 좀 확인을 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제 장관님이 어쨌든 그 기존 코로나랑 달리 뭐 무증상 경증 환자의 전파 가능성이 좀 높다고 언급하신 부분 그동안은 좀 질본에선 부인을 해왔는데 근거가 될 만한 부분을 좀 찾으셨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일본 보도를 보니까 일본 전문가는 어쨌든 이번 그 코로나가 전염성은 강한데 증상은 좀 가벼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확진자들 상태를 봐도 전반적으로 좀 위중한 분들은 없는 것 같아서 우리 그 질본에서도 그렇게 좀 판단을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중국의 더 플레이스라는 그런 상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조사로는 뭔가 공통점이 발견이 됐고요. 3분은 4층에 근무를 하시는 분이고요. 한 분은 1층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주로 4, 5층 화장실을 이용하셨다 그래서 공통된 연간 분모가 일단은 4층이고 더 넓게 보면 그 더 플레이스라는 그런 공간적인 확인입니다. 우한시에서 입국하여 확인된 환자 9명 중에 4명이 이제 공통된 장소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국하고 협조해서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인데 그렇게 중국 당부가 이렇게 세부적인 공간에 대한 노출력까지의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입국하신 교민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인회 그리고 총영사관을 통해서 계속 이 사항에 대한 것을 공지하였고 지속적으로 여기하고 관련된 분들에 대한 관리와 검사와 그런 것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무증상 시기의 감염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의 확진 사례들은 대부분 초기에
발견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15분을 다 모셔서 입원 치료를 해본 결과 처음에는 그런 기침이나 뭐 이런 증상이었다가 조금씩 이제 폐렴이 진행되는 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고요. X선상에 잘 안 보이던 폐렴에 CT를 찍어보면 나오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진행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무증상에 대한 감염력은 아직은 더 많은 근거들이 좀 쌓여야 되지만 독일의 사례나 뭐 다른 나라의 사례들의 보고들에 의하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증상기에 감염력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입국 금지가 이제 가장 주요한 그런 조치라고 판단이 돼서 현재 가장 위험이 그 환자가 많이 생기고 있는 후베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점차 확대 나가는 그런 계획을 정부에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머지 소식들은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알아보기로 하고요. 오늘 나온 얘기들을 간단하게만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일단 추가 확진자는 오늘 현재로는 없어서 현재로서는 15명의 확진자이고 또 정은경 본부장이 강조한 부분을 보면 3번, 7번, 8번, 15번째 환자 그러니까 우한에서 들어온 9명의 확진자 가운데서 4명이 모두 우한 시내에 있는 상가, 더 플레이스라는 상가에 4층과 1층에서 근무를 했다. 특히 이제 1층 근무하는 분도 4층과 5층 화장실을 갔다. 이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근무를 했거나 또 방문을 했거나 14일 내에 했던 분들은 꼭 신고를 해달라. 이런 부분을 좀 강조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시 정치 와우 정용 순서로 이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김 교수님, 일단 할 얘기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조금 억울한 것 같다. 당이 나한테만 좀 가혹한 거 아닌가 하는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불출마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저는 예정된 코스라고 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당에서 불출마를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권고는 굉장히 순화된 표현이고요. 사실상 불출마하라라는 당에서의 그런 입장 표명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인은 사실은 억울한 점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언론인으로서는 사실 한국을 대표하는 아주 뭐 특종 기자의 맹활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을 할 때도 정말 새로운 문화도 만들면서 열심히 뛰었는데 그러나 이제 부동산 문제가 겹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이를 사회에 기부를 한다든가 뭐 이제 액수도 더 했다고 이제 본인이 직접 이렇게 밝히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나 그 속에서 본인이 했던 말 중에 잘못에 대해서 강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스스로 국민들께 누가 되고 더군다나 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대변인이었던 사람이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사람이 소속 정당의 민주당 그리고 청와대에 누가 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아무리 뭐 우리 관대하게 당에서 평가하더라도 국민들께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이 청와대가 강조한 부동산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어떻게 대변인 했던 사람이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당으로서는 그 부담감이 컸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권고가 갔을 거고요. 본인도 아마 심사숙고했을 겁니다. 어제까지 정말 좀 이해찬 대표에게 직접 페이스북 통해서 이렇게 호소도 했지만 결국 이렇게 저는 내려놓는 것이 나중에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이다. 본인도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선당후사, 성공후사의 정신으로 최종 결정을 했다고 보고요. 다른 분들도 이렇게 저는 뭐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당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국민들의 감정들, 뭐 미투라든가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들 스스로가 그런 결단들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정치의 길들을 이번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정당 문화 바꿀 필요 있다는 점에서 예정된 길이었다고 봅니다. 개인은 결백하고 좀 억울할 수 있지만 전체 당 선거 총선이 전체의 어떤 판을 놓고 봐야 되는 상황에서는 김의겸 전 대변인도 좀 부담스러웠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임 대변인이 지금 고민정 대변인이었는데 지금 민주당 입당을 했습니다. 3명이 전부 다 네. 지금 그 청와대 전 대변인들이요 이번 총선에 임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 면에서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은 부분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우리 김 교수님이 잘 지적했지만 정부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연일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것을 세 차례나 금지하기 위해서 자꾸만 연기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더 나아가서 김의겸 전 대변인이 이렇게 정무적 판단이
낮은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제가 고민해 보면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력이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이 정부 들어와서는 청와대 출신 참모가 70명 정도가 이번 총선에 출마한다고 하는데 역대 정부와 비교해서도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잘못 해석을 하면은 청와대에 특히 대통령 취지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또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봤을 때 조기에 빨리 이 부분을 매듭을 짓는 것이 아주 바람직했다고 좀 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민주당은 그 표가 이겁니다. 좋은 사람 좋은 정치라고 했는데 이 좋은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만이 좋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고 폭넓게 그리고 더 크게 사람을 영입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민주당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민정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마 예상 지역이 본인도 명확하게 안 밝혔습니다만 여러 개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어디로 나갈 것 같습니까? 본인은 이제 광진에 관련된 표현을 많이 써요. 오세훈 전 721번 시장 쪽으로 광진을. 얘기를 하고 하는데 뭐 당에서 여러 군데로 아마 저걸 해보겠죠. 여론조사를 해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쪽으로. 근데 본인은 분명한 것은 비례대표는 나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역구 출. 또 이수진 전 판사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지역구 나갔다고 한다가 아마 비례대표 좀 고민해야 되겠다는 말을 좀 한 것 같아요. 뭐 굉장히 상황은 유동적이라고 좀 보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본인이 나름대로 정치를 해서 좀 큰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한다면 자기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빨리 결정을 하면서 가는 부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막 고민하다 보면 오히려 그게 더 오히려 나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 이 비슷한 예가 지금 황교안 대표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종로 나가겠다 했으면 뭐 잡음이 없는데 종로, 용산 뭐 여러 군데를 한다고 하니까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바로 결단력이고 타이밍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종로 출마할 건지 말 건지 이거 두고 황교안 대표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일단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부터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대표님 계속해서 종로 출마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언제쯤 조금 결정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말씀드릴게요. 이 질문이 지금 며칠째 나오고 있는지 모를 겁니다만 황교안 대표도 이건 이 질문 나오면 굉장히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지금 다른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김병준 전 위원장, 비대위원장 얘기도 나오고 아니면 아예 경량급 신인을 아마 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당에서는 나오고 있는 모양이라서요. 제가 볼 때는 딱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종로를 나가든지 아니면 불출마를 하든지. 종로 아니면 아예 불출마해야 된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 상황 속에서요. 당대표가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면서 전직 총리와 단판을 짓지 않으면서 그건 국회의원 한 번 하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국회의원이라는 거는요. 이거 말고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총선 끝나고 2년 내에 굉장히 많은 재보궐선거도 많습니다. 원내에 안 있어가지고 좀 힘들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동안 그렇다고 상대표가. 한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까? 85년도 22 총선 때 기억나시잖아요. 그 이민우 당시 총재가 내가 이 험지를 왜 나가냐고 그랬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반드시 나가면 승리한다고 해서 이종찬 그리고 정대철. 신민당 때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 신한민주당 때죠. 나가면서 아주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키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민심을 믿고 그리고 당대표인 경우에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요. 빨리 저거는 결정을 내려야지만이 전반적으로 밀려서 나가는 모습보다는 당당하게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선거 전략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4.15 총선에서 여야의 인적 쇄신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현역 의원 60%가 무경선 공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한국당은 중진 험지 출마론이 흐지부지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지역구 후보자 신청 현황을 보니까요. 단수 공천 후보자가 64명인데 삼선 의원이 10명, 재선이 17명, 초선이 30명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면은 물갈이 폭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차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의석이 뭐 128석인데요. 그 중에 64석이고요. 네. 또 하위 이 평가했던 20%의 의원들 중에서도 단 한 명도 지금 이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뭐 그거 받아들이고라도 감점 받고 나가겠다는 그런 의사가 강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불출마 선언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이미 불출마 선언을 했던 여러 명의 의원들, 뭐 10명 넘는 의원들이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외에는 이미 대부분 다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게다가 지금 단수 공천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한다면 경선에서도 경쟁자가 없고 미리 좀 지역구 안에서 교통 정리가 이미 돼버렸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미 사실은 현역 의원이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또는 뭐 8년 동안 12년 동안 가까웠던 지역에서의 조직들, 구의원, 시의원, 각종 여러 가지 직능 조직 단체까지 사실은 이제 막강한 조직력을 어떤 신인이 정말로 당이 총력 지원을 해서 이런 전략 공천을 하지 않는 한 이기기는 쉽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이미 권리당원 모집이라든가 이미 모든 절차들이 끝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신인들이 그동안에 이렇게 이 지역에서 상당히 강력한 세력을 구축해 놓은 그런 현역 의원을 이기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아예 신청할 엄두도 내지 못한 곳들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당에서는 많은 물갈이를 하고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이번에도 인재 영입을 상당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인재 영입과 마지막 전략 공천 이 과정들을 놓고 당에서는 고심을 할 텐데요. 국민들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지키지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국민들께서 인정할 정도로 하려고 노력을 할 건데요. 그러나 현실은 다른 것 같습니다. 역시 또 자유한국당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중진들 뭐 험지 출마 얘기했지만 다들 고향으로 가겠다 거부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서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황교안 대표의 이 어정쩡한 모습들, 대표가 당당하게 나서서 대결하지 못하고 있고 지지율도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석열 총장과 함께 사실은 오차 범위 내에서 사실 동률이라고 봐야죠. 여론조사로 보면은 10%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일단 숫자상으로는 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기싸움에서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당 대표에 대한 그 이미지가 단호하고 결정적이고 방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리더에게는 결단력은 정말로 중요한 리더십의 핵심적인 요소거든요. 다양한 뭐 카리스마, 의사소통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때 결단하고 그 기세를 놓친다면 그것은 전체 판, 더군다나 지금 보수 대통합 끌고 가야 되는데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 여당도 야당도 국민들께 약속한 것을 지키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속에서라도 최소한도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당에서는 대표적인 이제 험지 출마 또는 뭐 수도권 출마 요구받고 있는 분이 홍준표 전 대표하고 김태호 전 지사인데 지금 당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황 대표 때문인가요? 계속해서 고향 출마 계속 고집하고 있는데 이거 끝까지 결론 안 날 것 같아요. 본인들은 이제 총선이 목적이 아니라 더 큰 거를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을 포함해 선거를 포함해서 지금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민주당이 이 부분을 그냥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 부분. 예, 왜냐하면 민주당은 컷오프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컷오프라는 거는 아예 그냥 잘라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위 평가 20%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좀 디스어드밴티지가 뭐 마이너스 점수를 주겠다는 거뿐이 안 되니까 감점만 상이 있는 나올 수가 거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게 아니라 30%를 아예 컷오프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도 분명하게 얘기한 거는 정치 신인한테 민주당도 가산점을 줍니다. 그런데 제가 수많은 부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이 가산점 제도는 정치 신인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뭐를 제시하고 있냐면 아예 기본 점수를 주겠다는 겁니다. 아, 먹고 들어간다는 먹고 거군요. 들어가는 거죠. 네. 그거 다른 거예요. 가산점은 자기가 얻은 점수의 30%라고 그렇죠. 하지만 퍼센테이지니까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적게 얻으면 현역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분명히 달라서 만약에 현재 같은 시스템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민주당은 제가 볼 때는 현역 공천율이 굉장히 높을 것이고 한국당은 당연히 공천율이 낮게 됐을 때 누가 과연 현역 교체가 높았느냐. 지금까지 보면 현역 교체율이 높았었던 정당이 승리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물론 전부 다 뭐 신이 들어왔다고 해서 정치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도 국민들에게 약속했었던 부분들은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공당의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으면 보십시오. 지난 금요일 날 정당 지도 봤을 때 이거는 뭐 제가 볼 때 지금까지 본 거 중에서는
무당파가 이렇게 많은 거는 처음 봤어요. 거대 양당은 다 동시에 하락하고 무당층은 늘어나는데 그렇죠. 관심 있게 본 거는 20대에서 무당층이 50% 이상을 넘습니다. 이거는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기존 정당에 있어서 오랫동안 물론 열심히 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특히 20대 국회가 또 욕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역대 최악이라는데도 지금 64명이 단수 공천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민주당이 공천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역풍이 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